네, 안녕하세요. 둘머리의 이순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제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초대를 받아서 2022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부탁을 받아서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결국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주로 이제 기관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분들한테 했던 메시지와 내용이 결국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분명히 제가 좀 되게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같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2022년을 좀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여러분 특히 이제 주식에 관련해서 좀 관심 많으실 텐데요. 성장주 투자로 좀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영역에서도 이 흔히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한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에서도 사실은 타격이 굉장히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애초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장주 투자와 이 자산 배분에서도 대표되는 주식과 채권으로만 이제 구성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요약을 하면 이거는 관성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 20년간 주식과 채권의 경우는 정말 다른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에 단순하게 배분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좀 진한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주식 S&P 500의 1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장기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두 자산 다 굉장히 매우 많이 상승을 하면서 서로 상호보완 효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칙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믿고 심지어 자산 배분을 수행을 했던 분들마저도 주식과 채권 이 구조 하나만을 믿고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주식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하면은 저 왼쪽에 보면은 아크 ETF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에서는 또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ETF는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만든 액티브 ETF라고 해서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종목은 테슬라를 이제 포함한 혁신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투자했던 ETF입니다. 6.6년 6개월간 8.4배. 이거 연환산하면 무려 38%입니다. 연간 38%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렸었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시장 한 마이너스 80%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미국 중형 개인 투자자의 한 5,500명의 평균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얼핏 보면 자산 배분 되게 잘 돼 있는 구성입니다. 주식, 채권, 기타 6대4 흔히 많이 들어본 그런 메시지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장주 투자와 지금 자산 배분 투자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로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실질적으로는 22년에는 전부 다 한 90% 이상은 위험자산 투자로 딱 변모가 됐는데, 그럼 이 트리거가 뭐였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흔히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들이 특히 심하게 무너지면서 주식과 채권이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주식은 우리가 금융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절반도 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산 배분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의 수익률은 금융위기 때만큼의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시장 환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가, 금리, 그 이후에 지금 페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제 뭐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가 오답노트를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만 유효한 시장 환경을 핑계로 삼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는 물가도 금리도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 100년간 발생했던 어떤 이벤트,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뉴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매해 한 가지 이벤트들을 모으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매번 그 의미가 무엇이지? 하고 계속 따라가고 대응하고 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어젠더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걸 계속 쫓아다녀 봐야 계속해서 저는 같은 방식의 손실과 때로는 수익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최근 편향으로 인한 쏠림 투자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떠한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도 특정 스타일, 특정 자산 혹은 특정 테마를 쫓아내서 성공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사이클을 잘 만나서 뭐 바이오 투자로 수익을 많이 냈다, 뭐 이런 분들을 뭐 만나볼 수 있겠지만 그분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20년, 30년간 성공한 사례는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실제로 굉장히 투자의 대가들과 성공의 메커니즘은 테마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로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가 물고기를 쫓아다니고 이 물고기 저 물고기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원천 메커니즘을 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서서 그거에 딱 맞는 그물을 짜고 기다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물을 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그물을 짜느냐에 앞서서 이 그물이 왜 정말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짜 22년에 유일하게 엄청난 수익률을 냈던 자산은 원자재와 연관된 자산입니다. 원자재 그 자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 오일, 그 다음에 에너지 주식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근데 원자재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지난 14년간 다른 자산 대비해서 원자재 수익률이 꼴등입니다. 여기 좀 약간 가려져 있지만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평균 수익률이 커머디티가 제 하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성에 의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 14년간 원자재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원자재들을 갑자기 어느 순간 21년, 22년에 나 이제부터 원자재를 담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예상을 해서 담을 수 있었던 투자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해도 마치 원자재는 5% 이내로 담는 게 불문율처럼, 명목상은 편입을 해야겠으나 지난 20년간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추가 비중을 넣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저희가 관성에 의한 투자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제가 모멘텀 전략을 제가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수익률을 가장 많이 냈던 어떤 그런 자문사나 운용사 혹은 어떤 펀드들을 볼 때 가장 1등을 보였던 수익률을 다 이런 모멘텀 기반의 전략을 구사했던 팀들입니다. 헤지 펀드 중에서도 이런 모멘텀 기반의 수익률을 냈던 팀들이 1등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모멘텀 전략이 여기는 이제 실제 그 20년부터 22년까지 편입했던 이제 비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장 어두운 색으로 된 부분이 이 원자재 관련 비중입니다. 이미 21년부터 원자재 비중을 일정 부분 높여갔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이고 다 원자재로 가져갔습니다. 이 모멘텀 전략이 사실 저기 보면은 한 18년도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된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그래도 한 3년, 3, 4년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멘텀 전략을 수행했던 팀들은 결국에는 약간의 하락을 하는 기울기를 보였거든요. 대부분의 이 구간에서 모멘텀 투자자들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1년을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모멘텀 전략은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모멘텀 전략은 원자재에 집중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의 성질이라는 어떤 특정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물을 짜놓고서 기다렸다가 마침 그 그물 안에 원자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자산에 집중을 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스타일, 특정의 편향은 구조적으로 특정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한 번의 그 위험이 내 자산의 50%를 한번 이렇게 손실을 매기고 나면 그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마를 쫓지 않는 투자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되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 뉴스로도 나왔던 거죠. FOMO, Fear of Missing Out. 소외의 두려움.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다른 팀들이 다 성장주 투자로, 아니면 내 주변 지인들이 성장주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서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지는,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 언더퍼폼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다시 마지막에 그럼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면서 특정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그 버블이 깨지면서 역사는 항상 반복되듯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기에 나도 같이 휩쓸리게 되는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 전략은 과연 다를까요? 이러한 그물도 결국에는 자산에서 한 가지 벗어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는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스타일입니다. 모든 스타일들은 각자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이유로 장기간 성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6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미 16년에도 모멘텀 기반의 전략이 상당히 언더퍼폼을 하면서 어떤 팀들에서는 이런 페이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멘텀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저 힘들 뿐인가라는 그런 식으로 블로그와 리서치, 페이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하는 AQR이라는 헤지펀드에서도 가치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22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공교롭게도 모멘텀과 이 가치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을 해결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스타일 쏠림이나 자산 쏠림, 자산 쏠림보다는 스타일 쏠림이 낫다고 보지만, 스타일 쏠림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내가 갖춰놓고 그것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자산군이 있습니다. 자산군에는 주식과 채권, 원자재도 있고,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들어가면 거기 안에 성장주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고, 채권에도 장기 채권이 있고요, 단기 채권이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자산에 집중을 하지 말고 나는 어떠한 구물과 구조, 어떤 수익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갈 것인가, 그런 그물들을 마련을 해놓고 여러 개의 그물에 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그냥 만약에 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식의 사업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타겟 고객도 다르고 물건이 다른 방식으로 사업부를, 여러 사업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사업부가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때는 다른 사업부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사업이 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만 한다면 저는 큰 흔들림 없이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여기 앞에서 저희 그 팀이 그 퀀트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과거에서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퀀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퀀트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도 다 자기 나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꼭 어떤 퀀트 방식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기업, 어떤 주식, 어떤 방식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자산들에 집중을 할 거야. 그걸 장기적으로 반복하면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 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펀드를 운용을 할 때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는 그 메커니즘에 관한 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한 3년 전부터도 제가 기관들을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자산 배분에 그동안 불문율로 믿고 있었던 주식과 채권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어떤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레이어를 더 쌓아서 스타일의 배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각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얼로케이션 배분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구나. 결국에는 이것만 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올웨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올웨더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 배분이다. 자산 배분에 충실한데 주식과 채권에만 기대는 게 아닌 다른 자산들이 어떠한 이유로 편입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좀 더 배분을 잘 해놓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특정 관성이 한번 발생을 하면 그 방향성을 지속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그런 전략입니다. 대로 밸류 투자, 흔히 가치 투자라고 아마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투자법인데요. 여기서는 이 지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뭐 주식으로 치면 퍼라고도 많이 들어봤죠. P 지표 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를 좀 개량한 지표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저평가된 국가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레더부터 간단히 보시면요. 결국에는 경제라는 거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있고 그 시장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실제로 지금 상승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언더퍼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그 기초해서 설계된 그런 자산 배분법입니다.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 채권과 회사채, 물가 연동채, 원자재 등이 어떠한 이유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하에서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매크로 상황들을 봐서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을 방지를 하고 그걸 최대한 지양을 하고 골고루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모멘텀 전략이 같은 차트인데요. 도대체 모멘텀이 무엇이냐? 모멘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최근 수익률 혹은 최근 성과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이제 모멘텀을 측정하는 더 조금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자산들이 시장에서 돈이 점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그 방향성을 이제 지속한다는 현상이 200년의 데이터 그 주식뿐만 아니라 뭐 외환, 뭐 원자재, 채권, 주식 뭘 다 포괄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그 현상이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이 차트는 모멘텀이 높은 자산 순서로 매월 계속 재분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모멘텀이 높으면 1등에서 예를 들면 한 3, 4등까지는 그 다음 달 수익이 날 가능성이 평균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좋지 않은
성과가 최근 성과가 무너지고 있는 애들은 그 방향성을 지속하는 걸 굉장히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모멘텀 전략이라는 어떤 그물을 짜놓고 그 그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성과를 내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지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엔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를 측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장기 수익률을 한번 다시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그 cheapest라고 써 있습니다. 저렴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포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저평가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뒤에 예를 들면 5년 뒤에 평균 수익률, 고평가 상태에서 들어가서 5년 뒤 평균 수익률들을 정도에 따라서 다 이제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결과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결국에는 이런 핵심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그물,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시장이 오르면 또 이제 들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이면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모멘텀이 하락하면 바로 그 시장에서 나와라 라는 거를 동시에 함의를 하고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들어가셔라는 거는 굉장히 이 밸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둘 다 말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장기적으로 지난 200년간 가장 뚜렷한 수익률을 보여온 그런 투자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 흔히 이제 특히 가치 투자 방식이 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왼쪽 차트가 이 S&P의 그 퍼 수준, 이제 얼마나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의 1년 뒤의 수익률을 이제 한번 찍어봅니다. 전체 히스토리를. 굉장히 좀 이제 불확실성이 높죠. 굉장히 어떤 뚜렷한 특징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 기간을 미래에 한 5년 정도로만 늘려보면 이렇게 굉장히 뚜렷한 성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특히 가치 투자할 때는 이 메커니즘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 5년 정도만 돼도 이 단순하게 지금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히 미래 수익률에 대해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딱 드러내는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여기 보면 일본, 유럽부터 이제 신흥국 국가까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어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역사적인 그런 레벨에 따라서 이 국가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를 보면서 투자한다면 효율성을 한층 그런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스타일로만 쫓아가는 것도 저는 절대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스타일을 혼합을 했을 때 저는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데이터로 이 모든 의사결정과 메커니즘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이게 비교지수라는 거는 그냥 주식과 채권 단순하게 뭐 한 6대 4로 이렇게 배분을 한 그런 포트폴리오에 2년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때 같은 시점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올웨더, 적절하게 그냥 배분을 조금 더 잘 해놓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를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 빨간색 점선 위에 있다는 거는 둘의 수익률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고요. 완전히 동일한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교 지수를 그냥 시장의 형태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평균적으로 오르게 되면 올웨더도 같이 오릅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언더퍼폼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성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 분산의 효과는 결국에는 이 시장이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확한 갭 정도가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20%가 날 때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 하방에 대해서 약간의 경직성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분산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 여기 이제 모멘텀 투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U자나 이제 V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 업계에서 모멘텀 스마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비교 지수가 오를 때는 초기에는 약간은 수익률이 좀 언더퍼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멘텀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날 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20% 30%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근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22년도 이때 점이 찍혔고요. 금융위기 이런 사건들 때 여기 이 점들이 찍히는 겁니다. 시장이 평균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타일을 분산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런 구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간 언더퍼폼을 합니다. 평소에는 다른 그물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양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그 역할을 해내는 이런 트레이드오프들이 모든 메커니즘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앞서 같은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메커니즘에 다 배분을 해놓게 되면 하방 경직성이 더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좋은 투자, 우수한 투자라는 거는 저는 항상 그걸 비선형 수익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락을 할 때는 덜 하락하고 오를 때는 더 벌거나 비슷하게 벌고, 이 구조만 계속해서 반복을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시장 대비해서 훨씬 쌓아가는,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우수한 투자자는 항상 이 비선형 수익 구조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이 좋은가, 수익 대비 위험이 낮은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메커니즘 얘기만 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실제로 좀 현재 시점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면별 이제 크게 시장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경기가 막 이제 확장기, 그 다음에 이제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침체, 누가 봐도 이건 침체기,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들어가는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별로 이 전체 그 역사적으로 각각의 그 어떤 자산들이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자산들이 선호되는 그 분명한 좀 메커니즘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테이블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아마 이제 자료를 다 나갈 거니까 일단 여기만 그냥 봐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국면은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침체기, 그 다음에 회복기를 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금과 여기는 장기 채권의 평균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자산으로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원자재와 금의 비중을 조금 놀리는 게 분명한 우위를 줄 것이고, 채권은 단기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만기가 짧은 채권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은 장단기 채권 금액이 좀 역전돼 있는 상황이라 단기 채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모멘텀과 밸류 관점에서 지금 저는 이제 유럽 주식, 금, 유로화, 엔화, 일본 주식을 이제 주목하고 여기에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에서 분기에 한 번은 다시 재확인을 하고 다시 자산을 바꾸고, 저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밸류 관점에서는 흔히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이제 잘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뭐 이런 제 3의 다른 국가들, 뭐 남아공 주식, 독일, 멕시코, 홍콩, 중국, 또 최근에는 또 중국 비중을 늘려놓은 게 다행스럽게도 조금 성과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산 그림에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은 또 주식 관점에서 좀 더 이제 궁금을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주식 안에서도 저는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물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누군가는 어려운 용어로 팩터라고 하기도 하고 퀀트 방식의 스마트 베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일정한 장기적으로 워킹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분산시켜서 여기서 보면 멀티팩터라고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스타일 분산을 통해서 효율성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어디를 오버웨이트 시키고 언더웨이트 시키고 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투자 방식도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고 그 중에 하나가 모멘텀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밸류 방식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좋은 기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시장에 기대가 없는 주식을 사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할인을 시키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과도한 할인이 가치 투자의 초과 수익이 나오는 그 핵심 원천이고요. 이 부분이 커렉션이 되면서 시장의 실수, 우리가 그걸 미스프라이싱으로는 그 실수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나오는 수익이 가치 투자의 핵심 수익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우리가 흔히 테슬라 이런 걸 했을 때 미래 실적이 높은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고밸류에이션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얼마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볼 게 아니라 모멘텀을 봐야 합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그런 고밸류에이션보다 미래 실적을 예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지표라는 게 실증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와 모멘텀은 서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성질의 기업들을 타겟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가져갔을 때 그 상호 보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커니즘과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성장형 투자나 아니면 특정 스타일에 쏠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수익의 원리가 분명한 방식으로 분산을 시켜서 계속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기서 그냥 계속 분산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이나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한테 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장표를 하나를 또 갖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메커니즘은 선호되는 특정 환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잘 이용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여전히 침체와 침체 이후를 준비를 하는 거라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배당과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전히 높은 배당 정책과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 대부분 이거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대에서 이제 비선호는 그 반대로 대부분 낮은 주주환원을 펼치는 기업들이 우리가 앞서 봤던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입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현재 실적이 굉장히 약하고 미래 기대감으로만 형성된 그런 가격 거품이 이제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에서 더 안 빠질 수도 있고 단기간에 오를 수 있으나 예전만큼 회복하기에는 애초에 환경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침체가 저는 얼마만큼 길어질지 전혀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융 역사를 봤을 때는 분명히 침체 기간보다 확장 기간이 적어도 5배는 길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지션을 짜놓으면 1년 뒤, 2년 뒤에 수익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부분 확장기 때 여러분의 수익이 급격하게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야 자체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짧게 가져가지 말고 저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금 포지션을 준비해 놓는다는 관점으로 유리한 환경들을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네,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안예하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올 한 해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강세입니다. 채권 금리가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채권 시장은 사실 연초에 다 사두면 연말에는 모두 이제 연말에 돼서는 모두가 플러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한 번은 리스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강세를 보이는 게 조금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에 한 해 이제 2000년부터 해서 한 해 동안에 매년 이제 수익률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지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별로 10년물 금리가 얼마만큼 연간으로 올랐고 내렸는지를 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21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두 해 연속 채권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는 같이 좀 상승세를 보여왔고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모두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추세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 왼쪽 그림을 뭘 설명하냐라고 보면은 2023년 3월에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가격을 통해서 반영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1년 말부터 해서 금리 전망 수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1년 말만 하더라도 0에서 이제 2023년 3월에 그 최종금리 수준이 한 최종금리 수준이 1.25 정도까지, 최대 1.25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세했던 반면에, 그게 사실상 매달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면서요. 2022년 1분기가 됐을 때는 최대 2.5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우세했고, 그게 더 올라가서 2022년 하반기가 됐을 때는 3.75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4분기가 됐을 때는 최대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변해왔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전 사이클에서 최대 금리 인상 폭은 한 2.5%, 2.75%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넘어서는 금리 수준이 과연 올 것이냐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인상들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치들이 좀 낮게 형성이 되었더라면, 이 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75bp 인상을 수차례 해왔고요. 이제서야 이제 50bp로 낮췄고, 이제 2월에 들어서 25냐 50이냐로 얘기가 왈가왈부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50bp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연준은 굉장히 가파른 인상 속도를 보여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차트가 이제 오른쪽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9년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반면에,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는 매달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 매달 인상하는 폭 자체가 뭐 75bp, 50bp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올해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렸으니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연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연준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 수준이 굉장히 계속해서 가파르게 바뀌어 왔는데요. 지금 일단은 네. 그 가장 진한 분홍색 선이 2022년 12월 연준에서 제시했던 내년도와 올해 말의 금리 수준인데요. 일단은 지금 4.5기 때문에 4.4라는 중간값을 제시를 했고 2023년에 최대 수준으로 5.1까지 올리겠다라고 연준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4.5 정도에서 아니면 혹은 5% 미만 아래에서 좀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시장과 연준은 생각이 굉장히 괴리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5.1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위원 같은 경우는 5.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사실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준이 5%를 넘어서는 금리까지 올렸을 때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 밸류에이션을 다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준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파란색 선은 미국의 10년의 10년물 기대 인플레 수준입니다. 기대 인플레 수준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 2%대인데요. 아직까지 2%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초반 하더라도 거의 3% 기대 인플레가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2%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기대 인플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꺾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이제 그 꺾이고 있고 그 꺾이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 하강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사실 증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증시가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도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으로서는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굉장히 이 적정 금리 레벨까지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속도를 늦춰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조절을 해나갈 거야. 그러니까 좀 안도해도 돼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를 텐데 2022년 하반기 때 어땠냐면 2022년 6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언젠가는 속도 조절을 할 거야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때 당시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 7, 8월에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니까 우리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하면서 7, 8월에 증시가 좀 바짝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고 결국에 연준에서는 다시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연준으로서도 그때 당시에 저는 어느 정도 그때의 시점을 교훈으로 해서 더 이상 조금이라도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줬을 때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물가를 낮추고 물가 안정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위해서라면 사실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인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75bp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12월에 50bp에 나서면서도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금리를 얼마만큼 더 올리고 그 올린 수준을 얼마만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제는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시그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지만 여전히 멘트로서는 매파적인 시그널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괴리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연준이 5%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상과 실질적인 뭐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물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5bp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또 낮추기보다는 한 번 더 50bp를 해서 기대 인플레를 완전히 잡아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월에 50bp, 이제 3월에 25bp 인상을 단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25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결에 나서겠다라는 게 저희 전망의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정책에 굉장한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금리는 먼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1988년부터 최근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별로 금리 인상 속도가 어땠는지를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굉장한 유례 없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94년 정도 가파르게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생각이 조금은 틀렸을 수도 있었던 게 94년보다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높게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저의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는 언제 했냐라고 봤을 때 조금 뭐 그때 시기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보시면 가장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은 2015년부터 18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2004년에서 2006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길게 점진적으로 인상했던 시기가 2004년에서 2006년인데 보시면 이 연한 분홍색선이 여기서 연한 분홍색선을 같이 넘어오시면 되는데 2004년에서 2006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금리 그 레벨을 유지를 하다가 거의 한 14개월이 넘어서야 금리 인하에 단행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가파르게 인상을 단행했던 게 1988년, 94년 정도일 텐데 보시면 가장 위에 저기 10%포인트 위에 저기 보시면 저기 88년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금리 그 레벨을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8년도 그랬고 한 94년, 95년 같은 경우도 한 5, 6개월 정도 금리 그 레벨을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바탕으로 봤을 때 오히려 사실 가파르게 인상을 했을수록 과거에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러면은 지금 2022년, 2023년 금리 인상 사이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가 레벨이랑 지금 그 물가 레벨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 가장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2022년부터 시작된 물가 레벨이고요.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한 7% 중반대로 떨어지긴 했죠. 근데 보시면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리 인상 시기별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인데요. 보시면 낮게는 0%, 높게는 한 4% 수준에서 물가가 형성되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가가 조금만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와도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다시 금융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연준이었다라면 사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절대 레벨 자체가 굉장히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파르게 인상을 했으니 그만큼 가파르게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가파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의 물가 레벨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전히 6% 이번에 발표되는 게 한 6.5%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6%대 레벨이라는 거는 오른쪽 그림을 또 넘어와서 보시면 그 정책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제외한 금리를 실질 정책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 실질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빌릴 때 돈을 더 주지 않아도 오히려 돈을 제가 받으면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실질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만큼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물가보다 정책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질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정책 금리는 0에 아직 0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 멈췄냐라고 보면은 대부분 시기가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 구간일 때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물가가 얼마만큼 가파르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가 수준과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만나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6%대 금리 레벨을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5%대의 금리까지는 좀 올리면서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까지 금리 인상이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올해 말에 있을 금리 인하까지 좀 먼저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정책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한 번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정책이 결정될 1분기 중에 한 번 더 금리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채권 시장 관점에서는 그때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의 구간으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경기가 같이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이 물가 레벨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물가가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결국에 물가보다 정책 금리가 높은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량도 다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ISM 제조업 지수만 보더라도 50을 하회하면서 이제 경기 위축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냐면 사실 1분기 중에 5.25까지 올리게 되면 굉장히 과도한 긴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과도한 긴축이 나타났을 때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경기의 하강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나서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라면 물가를 오히려 컨트롤하지 못함으로써 다시금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에서 오히려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좀 가파르게 빠진다라고 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리스크 요인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채권 매수 시점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8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물가 궤적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국가들의 주요국 평균 수치가 분홍색 선인데 지금 회색 선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최근의 물가 레벨입니다. 제가 피크가 되었던 수준을 맞춰가지고 같이 좀 동일하게 그려봤고요. 회색 선의 지금 끝에 보이는 점선은 지금 시장에서 이 물가의 궤적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치를 회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제가 일단은 지금 80년대와 비교를 가져온 거는 80년대도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경기 하강 리스크가 높아졌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생각보다 당시에 물가가 떨어질 때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좀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 돼서는 한 3%대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완만하게 떨어진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상품 물가가 일으킨 그 인플레가 결국 서비스 물가까지 전이가 되면서 서비스 물가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았던 배경에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임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지 않고 있고 주거비가 빠르게 빠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 물가인데요. 상품 물가는 다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유가가 120불에서 지금 70불 선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상품 가격들은 다 떨어졌지만 서비스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결국에 물가를 생각보다 가파르게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물가의 하락 속도보다 실질적으로 이 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시장의 컨센보다 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면서 그때마다 금리가 더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6%대, 5%, 4%대 물가를 언제 확인하게 될지는 조금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수급입니다. 미국채 수급인데요.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QT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긴축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연준이 국채를 매수했던 주요 주체였는데 연준이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회색의 막대가 미 연준의 국채 매입인데요. 보시면 거의 지금 마이너스 수준으로 돌아서고 있고 QT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미국의 상업은행도 국채를 줄여나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해외 쪽에서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주로 수요하고 있는 세 주체가 모두 국채를 사고 있지 않다라면 사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연준은 QT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국채를 다시 사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미국 상업은행이 계속해서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연준이 안 사는데 상업은행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해외에서 국채를 사줘야 될 텐데 문제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다시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달러의 강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달러 강세 속에서는 사실 신흥국들의 비미국에서의 국채 수요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비싸다 보니까 국채를 사야 될 텐데 국채를 사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기조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사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였는데요. 달러 강세가 시작된 2014년부터 보시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채를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중간중간마다 다시 매수로 돌아서기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사실 국채를 순매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고 저희는 과거에 보시면 사실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는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안전자산 수요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해외 쪽에서의 달러 강세 때문에 사실 미국채 수요가 제한적이다라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리스크도 한 가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 리스크가 언제 해소되냐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QT가
QE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상업은행에 대해서 국채를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 수급 리스크가 좀 안정이 되면서 금리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이제 물가 그리고 이런 수급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사실 경기가 하강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고, 지금 5%대 그 높은 이 금리를 과연 얼마만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좀 꺾이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이 고금리의 상황을 그렇게 오래 버티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매수 기회가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움 증권에서 이제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영이고요. 자료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저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미국 증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혼란하죠. 뭐 순환매도 거의 1년치 돌 거 거의 일주일 만에 도는 것 같고, 연준은 금리나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내내 올해 뭐 금리나 한 2번 정도 반영할 정도로 서로 간에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고, 여러모로 좀 혼탁한 한 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들 새해인데 계획은 많이 세우셨나요? 새해 계획들? 어, 아마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새해 계획 올해도 세웠는데 작년에 세웠던 새해 계획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코인 시장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때 한창 이제 코인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작년 1월에 새해 계획 세웠던 게 2022년 말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은퇴해서 이제 파이어 하자. 이거를 이제 제 계획으로 세웠는데 결국에는 은퇴 못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불러주시는 거 감사는 드리고, 이렇게 제가 코인 시장을 투자하면서 좀 깨달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자제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다른 자산이 됐건 기본적인 근본적인 펀더멘털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두 번째로는 예측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작년 코인장 하락장이나 또 주식시장 약세장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도 체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첫 번째 깨달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깨달음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측 자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건 일상생활하건 예측이 없으면은 삶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만 돌아가고 일상이야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없고,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도 없고, 예측이나 예보, 예언이 됐건 간에 미래를 전망하는 행위가 없으면은 저희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식을 투자할 때 요즘은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정말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예측 자체가 정말 쓸모 있을까? 애널리스트들 전망 말 믿을 필요가 있을까? 얘네 뭐 올해 상저하고 상구하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맞췄던 거 한 번도 있었나? 이런 식으로 좀 회의감과 비난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예측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측을 할 때 수시로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것들로 예측을 업데이트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런 내용 앞으로 본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면은 먹을 수 있는 장이다, 이길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군에서 주식 자산군에서는 뭐 한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 주식 시장 중 어디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인가, 좀 더 많이 오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한국이 제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미국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또 주식 이제 업종 측면에서 제가 종목 이야기는 조금 드리기는 어렵고 업종 측면에서는 올해 뭘 끝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매력 있는 업종이자 그 여기 계신 고객님들에게 좀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면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올해는 올해도 또 빠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작년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불확실성 하면은 직관적으로 되게 피해야 될 대상이고 도망쳐야 될 대상 그리고 주식 다 팔고 현금을 들고 가야 될 대상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대응 가능한 불확실성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고 대응 가능한 불확실성 이렇게 보고 또 사후에 좀 힘들겠지만 사후 약반문식으로 사후에 대응 가능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예상 가능한 불확실성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불확실성을 여기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이제 불확실성 매트릭스를 나름의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봤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영역과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영역 크게 위아래 이 두 개의 영역을 한번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영역은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전에 대응 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사후에 대응 가능한 불확실성인데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불확실성이 올해 저희가 기본 베이스 경로로 상정해야 되는 불확실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불확실성의 요인들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또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국가들이 고강도 긴축, 고금리에 대한 누적된 효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으로 지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또 연준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라는 거. 뭐 저희가 지금 가장 체감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대폭 쇼크 나고 월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대폭 쇼크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알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반기 여름 구간까지도 뭐 반도체가 됐건 뭐 2차 전지가 됐건 플랫폼이 됐건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은 하향 조정 계속 될 것 같아요. 화학 같은 시클릭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 알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조금 짚어내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 전환, 금리 인하 이게 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분명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어느 시점에 할 것 같은데 그게 11월 FOMC가 될지 12월 FOMC가 될지 아니면 1월 FOMC가 될지 이거는 타이밍을 정확히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올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종료 시점, 뭐 휴전 협정이든 정전 협정이든 이거를 사인하는 시점을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그 왼쪽에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상단에 있는 불확실성들이 탑다운 관점에서 증시를 이제 볼 때 올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스피 2000 깨지는 거 일도 아니고 뭐 나스닥 7000, 8000 가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이 경로대로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강연 끝나고 아니면 강연 중에 지금 주식 다 정리하셔도 되는 불확실성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왼쪽 3, 4분면 하나만 좀 집어서 보면은
3, 4분면에 있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극소수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불확실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있겠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 이거 일어나면 정말 대형 사건인데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칠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진핑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도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오른쪽은 그야말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딱 작년 이맘때였죠. 이맘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지 예측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그 블랙스완급 대형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경로대로 가면은 그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뭐 대체 투자가 대체 자산이 됐건 다 정리하고 현금이나 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 그리고 뉴스로 수집하는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취합을 해봤을 때 아래쪽 이 하단에 있는 이 워스트 케이스의 사후 대응 영역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영역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게 매크로와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베이스 경로를 설명해 드렸고 이러한 전제하에 주식시장으로 내려가 보면은 몇 가지 아이디어와 또 경로가 나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보실게요. 네, 저는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먼저 왼쪽 사이클부터 한번 보실게요. 버블 사이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지난 2020년과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당시 주식시장이 이제 폭등장,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이후에 그 불장을 겪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주식시장에 버블이 많이 형성이 됐고 작년 내내 하락장을 맞으면서 그 버블에 소멸되고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도 지금 저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로 봐도 코스피가 1년 동안에 20% 넘게 빠지고 나스닥 거의 30% 빠지고 S&P 500도 대략 19% 정도 빠지고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겪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1년 만에 그 정도 하락장을 겪은 거는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경기도 그렇고 저희 계절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기업들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듯이 버블에도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블의 사이클은 뭐 기본적으로 잠복, 인식, 버블 소멸 단계인데 제가 여기 here 표시해드린 게 현재 저희가 서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도 이 버블 붕괴의 여지는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버블을 위한 잠복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도 새로운 강세장을 위한 축적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표현해 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올해 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다시 버블 형성을 위한 잠복기에 들어갈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블이 형성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도 예탁금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앞서 채권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빠르면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 그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부양적인 기조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부양기조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돈을 푼다라는 얘기고 그 풀었던 돈들의 상당수는 다시 증시로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올해 말로 갈수록 다음 버블을 위한 그 회복기, 잠복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시장에 굉장히 유행을 불었던 테마가 이제 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BBIG, 메타버스, 또 미국에서는 언택트 이런 좀 성장주들 쪽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무조건 절대 악의 존재, 나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버블이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주식에 버블이 끼는 거. 그러면 좋죠. 다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네덜란드 튤립 버블 혹은 남해회사 버블처럼 실체 없는 버블 아니면은 실물 자산과 관련된 버블이 생긴 다음에 붕괴가 되면은
정말 이거는 모두에게 다 피해가 주는 거긴 한데 저는 기술, 테크와 관련된 버블이 생기면은 이거는 결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인류가 혁신을 이루기에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산업의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막 날아가면서 버블이 끼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언택트 플랫폼 기업들 산업 테마에 주가에 버블이 끼면은 그쪽 실제 산업으로도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기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의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다 치고 네이버 같은 이런 대형 IT 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벤처 버블 때 수많은 돈들과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누적된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현이 돼서 결국 이렇게 초대형 빅테크 또 우리나라 네이버 대형 플랫폼 업체들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아직까지는 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11월 달 이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대부분 성장주들이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살아남는 업종이 등장하고 있다. 테마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하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친환경 그 선진국이나 주요국 정부들의 친환경 정책 본격적인 전개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들은 계속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올해 2차 전지들 좋은 이유는 최근 3개월 거의 반년 동안에 2차 전지주들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주들조차 밸류에이션상 비싸다고 말할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은 진입 매력이 있는 시점이자 올해 가장 코어 자산으로 다른 이제 업종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되도록 비중 조절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어서 이제 그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기랑 주식시장 둘 다 모두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경기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역실적 장세에서 이제 금융 장세로 이행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금융 장세로 이행한다라는 전망의 근거는 앞서 여기 버블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의 연말 이후 혹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전망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실물 소비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건데 소비가 안 살아나고 실물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기업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있겠어? 그리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의 함수라며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 갈 수 있냐? 올해 버티면 이긴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냐? 이러한 좀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가랑 기업 실적이랑 같이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차트를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어긋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어떤 시기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은 코스피 주가랑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같은 차트에 그려놓은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 빨간색 선과 이 검은색 선은 같이 가는 것들이 포착이 되죠. 하지만 점선 동그라미 표시했던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증시가 변곡점에 있을 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가장 먼저 답을 알고 있어요. 실적보다도.
저는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고 기업 이익들이 연간 내내 뭐 이제 상반기도 물론이거냐 하반기 끝까지 갈수록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 전망 이 검은색 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고개를 드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가는 이제 그때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한 개 분기, 한 개 반 분기 정도 빨리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만은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 안야 연구원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연준이나 시장 간의 의견 일치가 보지 못했고 또 경기도 정말 침체 강도가 어떻게 빠질지 이러한 것들 확인하는 시기가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특히나 1분기만 조금 보수적으로 혹은 변동성 상품을 담거나 경기 방어주 저 베타주로 담아간 다음에 2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좀 주식에 대한 비중들을 고베타 종목들 위주 혹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전자 같은 성장주 위주로 베팅을 늘려 보시면은 올해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상반기 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네, 아직 재료를 덜 소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저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이제 뭐 영어로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피크아웃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또 연준이 금리 인상 75bp 뭐 4방 연속 올리다가 이제 12월 달에 50bp 올리고 이번에는 과연 25가 될지 50이 될지 모르지만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 지난번 3분기 때까지는 나름 선방을 했고 외국인 수급도 중국의 이제 차이나론 그리고 워낙 강세 효과에 힘입어서 굉장히 10월, 11월 달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12월에 한 번 쉬었고 지금 1월 달 새로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주가 조정을 맞으면서도 아직까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재료들을 좀 덜 소화했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냐?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냐 안 찍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연 피크아웃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이게 관건이 됐고 연준의 정책 역시 금리 인상 뭐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최종 금리를 얼마나 향해 갈지 5.0%가 될지 아니면 5.25%가 될지 아니면 5% 거의 6%가 될지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논란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 이 재료들을 저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분기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사실상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수급 주체는 근 2년간에는 개인 투자자였지만 당분간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과연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순매수를 어떻게 순매수를 할 것인지 순매도를 할 것인지 이것도 올해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급상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외국인 수급만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올해 외국인 바이코리아 기조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왼쪽을 한번 보실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다 해보셨죠? 미국 주식 투자 해보셨죠?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계좌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그 달러 계좌로 투자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반대죠. 들고 있는 달러나 유로화를 원화로 환산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주가 차익뿐만이 아니라 환율 변동이 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코스피의 상승하락, 이 주가 차익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원화 코스피랑 또 달러 환산 코스피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달러로 코스피를 환산했을 때 레벨을 한번 비교해 본 건데 지금 여기 레벨에서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상 코스피 레벨은 현재가 지금 2,300선이잖아요. 2,300선이 아니라 1,800선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한국 증시 굉장히 더 싸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증시 지금 코스피 사세요 해서 사라고 하는 그 논리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라고 하는 논리가 더 잘 먹히는 지금 위치에 있다.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 10월, 11월 달 그리고 이번 1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들고 있는 지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이후 가장 최저치예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지난 거의 2년 동안 한국 증시 공격적으로 팔면서 많이 비워놨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주식시장의 전문 용어로 수급상 빈집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자체가 수급상 빈국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팔기보다는 오히려 살 유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증시와 비교해 봐도 가장 변동성이 크고 베타가 높은 국가고 그 재료들이 가장 빨리 반영이 되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들이 올해 말에 미국이 됐건 유럽 증시가 됐건 중국 증시가 됐건 아니 한국 증시가 됐건 올해 말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국가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순서를 매겼을 때 어디가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국가라고 선정을 해보면은 저는 한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